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할 뿐 우리 일상은 초, 미터, 킬로그램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단위에 둘러싸여 있죠.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단위는 큐빗이라는 길이 단위죠. 팔을 구부렸을 때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중지 끝까지의 길이로 1큐빗은 약 48.5cm의 길이를 나타내죠. 또한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거리에 손바닥 폭을 더한 길이를 기준으로 로얄 큐빗이라는 단위가 정해졌죠. 이 길이를 기준으로 자를 만들어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요. 이집트 피라미드 각 편의 길이차가 고작 20cm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정확한 단위 덕분이겠죠. 이러한 큐빗은 고대 이집트 시기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근대까지도 쓰였을 만큼 서양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단위이기도 하죠. 영국의 단위인 야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드는 12세기 중후반 제위한 영국의 헨리 1세가 정했다고 해요. 헨리 1세가 똑바로 서서 팔을 쭉 뻗은 다음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그의 코끝에서 엄지손가락까지의 거리를 1야드로 한다고 선포했다고 해요. 그리고 피트는 그의 발 길이, 인치는 엄지손가락 1000마디가 기준이 됐던 거죠. 1피트는 30.48cm, 1인치는 2.54cm로 엄지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해요. 이 피트 단위와 관련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폴레옹의 키를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은 키가 작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부검 소견서에는 5피트 2인치로 기록돼 있었으니까 1피트 30.48cm, 1인치 2.54cm로 적용해보면 157.4cm로 작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도량형은 영국과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프랑스의 1피트는 32.48cm, 1인치는 2.7cm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그의 키는 167.8cm였던 거죠. 18세기의 프랑스인 평균 키 164cm보다 큰 편이었던 건데 말이죠. 사실 피트는 사람의 발 크기의 차이로 인해 25에서 34cm로 다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1959년부터 30.48cm를 1피트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신체를 이용해 단위를 정하는 건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척이나 촌 등도 모두 우리 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길이 단위인 거죠. 척의 길이는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의 벌린 정도를 가리켜요. 중국 은나라 시대의 한 척은 18cm 정도였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역사가 흐르는 동안 척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졌대요. 아니, 왜죠? 단위를 늘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죠. 삼국지연의에서 관우의 키가 9척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중국 한나라 때는 1척이 23cm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2m 7cm인 셈이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장신이네요. 또 다른 단위인 초는 국식인 기장 열화를 줄 세운 길이였다고 해요. 세종 23년 1441년에는 길이를 재는 기계장치인 길이고차가 발명되었고 세종 25년에는 길이고차를 이용해 각 도와 각 읍 간의 거리를 실측 조사했죠. 이러한 전통적 도량형은 현재 키의 단위가 되는 미터나 몸무게의 기준이 되는 킬로그램 등 현대 단위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더 다양한 단위가 필요하게 됐죠. 더 정밀하고 세밀한 단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죠. 맞아요. 그런 필요성에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단위에 맞는 측정기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이나 휴대폰 부품의 프레임 치수 등 마이크로 단위의 아주 미세한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다양한 단위들을 이용해 경도, 온도, 점도, 압력 등을 측정하죠. 영원불변일 줄 알았던 단위가 시대에 따라 발전해왔고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네요. 그리고 단위가 시대를 막론하고 과학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임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단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미터와 킬로그램 아닐까요? 맞아요. 미터라는 용어의 어원은 잰다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메트론 혹은 라틴어 메트룸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처음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분의 1로 줄인 1미터 원기를 기준으로 삼다가 지금 미터의 기준은 빛이 진공 상태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로 정의하고 있죠. 우리 생활 속에서 미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스포츠가 아닐까요? 맞아요. 100m, 200m, 400m 달리기 등등 육상의 다양한 종목이 거리와 관련이 있긴 하네요. 그런데 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리를 달리는데 왜 마라톤은 42.195km라는 애매한 거리를 달리는 거죠? 원래 마라톤의 유래가 그리스의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약 40km를 달렸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거리는 정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1회 올림픽부터 40km를 전후한 불규칙한 거리로 경기가 치러졌잖아요. 맞아요.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윈저 궁전에서 올림픽 스타디움까지의 거리는 42.195km였던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 원래는 42km였는데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왕비인 알렉산드라가 마라톤의 결승점을 자신의 자리 바로 앞쪽으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요구를 조직위원회가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당초 정해놓았던 결승점에서 귀빈석 바로 앞까지 195m가 더 늘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42.195km라는 거리가 나오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죠. 4도씨에서 1리터인 물의 질량이 처음 정해진 1kg의 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물의 밀도가 불안정한 점 때문에 1889년 1kg에 해당하는 질량 원기를 다시 정했죠. 원통형의 추 모양인 이 원기는 세계 질량의 기준이기 때문에 도둑을 맞거나 훼손이 되면 큰일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금속보다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고 해요. 국제 도량형국 지하 깊숙한 곳에 삼중 유리관에 담겨 오직 1년에 한 번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해요. 미터와 킬로그램은 국제 단위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위죠. 하지만 미국은 예외적으로 길이 단위로 미터 대신 피트와 야드, 마일, 무게의 단위로 킬로그램 대신 온스와 파운드를 쓰고 있어요. 미터를 단위계를 쓰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나 나이베리아나 버마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오랜 전통적으로 그 다른 단위계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고치려고 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감히 하질 못하고 아직까지 고유의 단위들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야드법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1999년 9월 화성 궤도에 진입하던 미국의 화성 기후 탐사선이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추락했던 거죠. 그 이유가 이 탐사선을 제작한 미국 기업인 록히드 마틴사는 무게의 단위로 야드와 파운드를 사용했고 미국 항공우주국은 미터와 킬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추진력 수치를 잘못 계산해서 화성에서 예정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의 낮은 궤도에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던 거죠.
그렇죠. 결국 미터법과 야드법의 혼란으로 1억 2,500만 달러 예산의 우주 프로젝트를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죠. 단위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사회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단위가 눈에 보이는 사물을 재는 데만 쓰이는 건 아니죠. 자연현상의 강도를 나타낼 때도 단위가 사용되죠. 지진의 강도나 태풍의 세기, 비의 양을 나타낼 때도 단위가 쓰이죠. 실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낼 때는 규모가 사용되고 있죠. 규모는 1935년 미국의 지질학자 리터가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규모 앞에 리터라는 말이 붙기도 하죠. 규모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으로 나타내는데 규모 1의 세기는 폭약 60톤의 힘에 해당한다고 해요. 규모의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진을 의미하죠. 규모 2에서 3은 건물이 약간 흔들리거나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규모 4는 실내에서 진동을 느끼고 규모 5는 공포를 느낄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게 되죠. 규모 5.5에서 6 정도면 건물 벽에 균열이 일어나고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흔들리는데 9월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바로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규모 7을 넘어서면 산사태와 땅 꺼짐, 도로 붕괴 등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이었으니 당시 지진의 위력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지진만큼이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 기상현상으로는 태풍이 있죠. 이 태풍의 위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헥토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은 압력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죠. 그런데 파스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의 이름이죠. 헥토파스칼의 파스칼은 그의 이름에서 따온 거고 헥토는 100배를 뜻하는 접도라고 해요.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기압이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죠. 그리고 지구상 표준 대기압이 1013.25 헥토파스칼이라는 사실만 기억해둔다면 태풍의 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심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인 태풍과 910 헥토파스칼인 태풍이 있다면 이 중 어느 것이 더 센 태풍일까요? 글쎄요. 정답은 중심기압이 910 헥토파스칼인 태풍이죠. 표준 기압과의 기압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바람의 세기가 약하고 표준 기압과의 기압차가 커서 바람의 세기가 강한 거죠. 이번엔 지진과 태풍만큼 위력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자주 접하는 단위를 알아보죠. 바로 강우량을 나타내는 밀리미터예요. 강우량은 어떤 기간 동안에 내린 비의 양만을 잰 것을 말하죠. 그런데 시간당 몇 미리가 내렸다고 일기예보에서 비 소식을 알려주지만 사실 이것만 갖고는 비가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 건지 영 모르겠던데요.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간당 5mm는 20분 이상 장시간 노출돼야 옷이 젖는 정도의 약한 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당 10mm는 우리가 보통 비라고 표현하는 양인데 바닥에 물이 조금 고이는 정도이죠. 시간당 강우량이 20mm를 초과하기 시작하면 강한 비라고 표현하는데 빗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배수가 되지 않은 곳은 물이 고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시간당 30mm부터를 보통 폭우라고 부르는데요. 홍수나 침수 같은 비 피해 위험이 매우 높아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죠. 최근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 차바는 기록적인 강풍과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볼까요? 차바는 중심기압 930 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중형 태풍으로 역대 10월 태풍 중 가장 강했다고 해요.
방울량 또한 엄청났는데 제주 서귀포에선 시간당 116.7mm의 비가 내렸고 한라산 윗세 오름에는 한때 시간당 1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죠. 생활 속에 꼭 필요하지만 놓치고 있던 단위가 날씨나 자연현상과 관련된 것들이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일기예보 속 단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국제 표준 단위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단위도 있잖아요.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살 때 어김없이 나오는 K가 바로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K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럼요. 24K, 18K, 14K에서 K가 의미하는 건 금의 순도죠. 24K는 순금이고 숫자가 적어질수록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24라는 숫자 뒤에 붙는 K는 캐럿의 약자인데요. 이 캐럿은 중동 지역에 나는 식물의 한 종류인 캐럽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말린 캐럽을 한 손에 쥔 정도를 기준으로 금이나 소금 등의 물건을 교환했다고 해요. 캐럽이 무게를 재는 기준이 됐던 거죠. 캐럽을 보통 어른손으로 쥐면 24개가 잡혀 순도가 가장 높은 99.99%의 순금을 24K라고 표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캐럿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보석이 있지 않나요? 아,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얘기할 때도 캐럿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메트릭 캐럿으로 CT라는 약자를 사용해요. 1캐럿은 0.2g으로 10캐럿의 다이아몬드라면 2g 정도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캐럿이라고 하는 거죠? 금과 마찬가지로 캐럿이란 용어는 캐럽나무에서 온 게 맞아요. 캐럽나무 씨앗의 무게는 모두 0.2g으로 똑같다고 해요. 과거엔 다이아몬드와 같이 작고 가벼운 무게를 잴 만한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캐럽나무의 씨앗을 기준으로 중량을 쟀던 거죠. 이번에 알아볼 단위는 다이아몬드만큼 우리에게 귀한 자원, 바로 석유를 재는 단위인데요. 석유 관련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럴이라는 단위, 들어본 적 있죠? 그럼요. 우리가 흔히 석유라고 부르는 원유의 거래 단위가 바로 배럴이잖아요. 원유나 각종 석유 제품의 계량 단위로 쓰이고 BBL로 표기하죠. 그럼 이 배럴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알아요? 배럴은 가운데가 불룩한 원통형의 용기를 말해요. 나무로 만든 통 모양의 둘레를 쇠틀로 끼운 형태죠. 1850년대 후반 석유 개발 초기에 미국의 석유업자들이 지하에서 캔 석유를 술을 담아 보관하던 배럴에 담아 저장하거나 수송했는데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죠. 원유 기준 단위인 배럴은 19세기 석유의 상업 생산 초기에는 약 189리터의 양이었다면서요. 당시 운반 중에 기름이 증발하거나 새어나가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당초 담았던 양보다 줄어든 158.9리터 정도의 원유만 남게 되었다고 했죠. 1872년에 표준 오일 배럴이 158.9리터로 확정되었는데 저장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유출량이 없어지면서 1배럴은 158.9리터라고 공식화된 거죠. 그럼 원유는 무조건 배럴로만 거래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국제 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일부 원유 거래를 리터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현재 국제 원유 거래는 미국 달러화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배럴을 기본 단위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캐럿이나 배럴은 국제 표준 단위는 아니지만 나라 간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위죠. 그런 만큼 이러한 단위를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왜 미끄러짐이 심할까? 햇살 좋은 오후,
우리의 간판 얼굴 엉뚱군이 셀카를 찍고 있네요. 그런데 아이고 저런 바나나 껍질을 밟고 제대로 미끄러졌어요. 하마터면 잘생긴 얼굴에 흥갈 뻔했네요. 오늘 바나나 껍질 널 정복하겠다. 미끄러지느냐 미끄러지지 않느냐. 하지만 으이그 엉뚱군의 엉덩이가 나만하질 않겠어요. 생각보다 강인한 녀석. 도대체 이 껍질 속에 무엇이 숨어있기에 이토록 미끄러운 걸까요? 바나나 껍질의 안쪽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부드러운 재질의 연속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과립이 모여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체중에 의해서 이 과립들이 터져서 겔 상태에서 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유동성이 커진 졸 상태의 액체 물질들이 의해 우리가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동성 상태의 졸 상태의 물질들이 마찰력을 감소시켜 우리가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고체 형태의 젤 과립이 액체로 변하면서 훨씬 잘 미끄러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마찰력인데요. 우리가 걸을 때 발로 땅을 밀면 그 힘만큼 바닥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처럼 발과 바닥, 두 표면 사이의 마찰 정도를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바닥에 물이나 비닐 같은 물질이 있으면 마찰 계수가 작아져 더 쉽게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나나 껍질과 다른 과일 껍질은 마찰 계수가 다를까요? 재밌고 기발한 연구를 대상으로 상을 주는 이그노벨상의 2014년 수상자 마부치 교수팀에 의하면 사과, 귤, 유자 껍질보다 바나나 껍질을 밟았을 때 마찰 계수가 3분의 1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껍질 안쪽의 젤 성분과 마찰 계수로 인해 미끄러움이 심해지는 바나나 껍질.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달콤하게 해결!